저는 여러분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정보는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가 살해되기 몇 달 전 마이클 맥키가 겪고 있었던 잠재적인 직업 문제에 대해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혈관외과 의사는 구금 중이며 12월 30일 콜럼버스에서 전 부인과 그녀 남편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 맥키를 찾고 있었고 이는 라스베이거스의 의료 과실 소송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여드리며 맥키의 과거에서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로 앤 크라임의 사건을 다루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마이클 맥키는 혈관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약 15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의료 경력보다 살인 혐의자로 더 유명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맥키가 그렇게 열심히 쌓은 의료 경력이 완전히 흠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맥키가 피고로 있는 소송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건 라스베이거스에서 제기된 의료 과실 소송입니다. 맥키는 네바다 외과 그룹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하이오에서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때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자체가 아니라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입니다. 그가 거짓말하거나 도망쳐서 이 일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지만 동기는 언급하지 않았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대중에겐 분명해 보여도 경찰의 이런 발언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스펜서와 모닉 테페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키는 과거 모닉 테페와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 그녀의 이름은 사바 툴스키이며 사진은 마이클 맥키와 모니크의 결혼식 날 촬영된 것입니다. 그들은 2015년에 결혼했지만 2017년 이혼이 접수된 후 곧 이혼했습니다. 이후 모니크와 맥키는 각자 길을 갔습니다. 현재 콜럼버스 경찰은 이혼 이후 맥키가 테페의 가족과 어떤 연락을 했는지 혹은 연락이 있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니크는 2017년 5월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니크가 이혼을 신청하기 최소 6개월 전에 마이클 맥키를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혼은 모니크가 최소 6개월간 오하이오 주에 거주해 해당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제 맥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여전히 버지니아주 로노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키의 학력에 대해 살펴보면 솔직히 매우 인상적입니다. 혈관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진학했고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2014년에 그곳에서 졸업한 후 그는 모니크와 결혼하고 두 사람은 버지니아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계속합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버지니아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2020년에 버지니아에서 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삶과 이혼에 관해서는 서류상으로는 꽤 원만한 이혼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모니크와 스펜서가 살해된 후를 떠올리며 누가 이런 일을 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개 기록으로 인해 사람들은 모니크가 이전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 남편은 다른 주에 살았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경찰이 용의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녀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의자라는 추측은 많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마이클 맥키가 체포되기 전 주말까지는 그랬죠. 이제 이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2017년에 모니크가 이혼을 신청했고 한 달 반 후에 판사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맥키는 버지니아에 있는 집을 계속 소유하게 됐습니다. 모니크는 오하이오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이어갔고 이혼 이후에도 굉장히 잘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온라인에서 스펜서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데 그는 치과 의사였고 결국 2020년 말 애 결혼해서 멋진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스펜서 테페와 두 아이 내 살 한 살을 두었고 아이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집에 있었고 지금은 가족이 돌보고 있습니다. 모니크. 그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전업주부였습니다. 테페 가족은 꿈같은 삶을 살며 콜럼버스에 멋진 집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마이클 맥키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계속 전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후 또 다른 추가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메릴랜드의 이 의료센터에서 펠로우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가 체포될 당시 살고 있었던 주이며 주말 동안 그가 체포된 곳입니다. 이제 매키의 여정에 집중해보면 그는 라스베이거스에도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서지컬 어소시에이츠 외과 그룹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시술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외과 의사들이 시술해줍니다. 이 내용은 오늘 논의하는 의료 과실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스베이거스에서 2023년 한 환자에게 시행된 시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송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고 내용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과 그 이유입니다.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가 살해되기 몇 달 전 마이클 매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맥락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그를 찾자 그는 응답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4년 5월 제기되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피고 닥터 마이클 데이비드 매키의 이름이 바로 언급됩니다. 이 소송은 한 남성이 2023년 7월 라스베이거스 메디컬 어소시에이츠에서 시술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그 남성이 다리 정맥이 혈액을 제대로 심장으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의학적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태는 하지 정맥 부전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이 소송은 마이클 매키 밑에서 근무한 의사 보조원이 시술 일부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 따르면 그 의사 보조원이 카테터를 삽입했다고 합니다. 카테터는 소변을 배출할 때 자주 사용하는 관입니다. 그녀는 환자에게 카테터를 삽입했으나 소송에서는 제대로 삽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카테터가 부러져 86인치 일부가 몸 안에 남았습니다. 정말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닥터 마이클 매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기기를 삽입한 PA를 교육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PA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송은 교육 부실을 지적하며 닥터 마이클 매키가 의료 과실 소송에 왜 언급됐는지 알려줍니다. 이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상황이 수상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법원이 닥터 마이클 매키에게 수정소장을 전달하려고 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직접 가서 그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닥터 마이클 매키를 찾아야 했던 사람들이 그를 찾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법원 기록에 따르면 9번이나 시도한 끝에 그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2025년 9월부터, 그러니까 매키가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를 살해했다고 알려진 시점보다 약 3달 전부터입니다. 누군가 닥터 마이클 매키에게 서류를 처음 전달하려 했습니다. 9월 30일, 즉 스펜서와 모니크가 살해되기 정확히 3달 전이었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려던 사람은 라스베이거스의 매키 주소로 갔지만 응답이 없고 매우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오전 7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같은 주소로 오전 10시 45분쯤 다시 왔고 이번엔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노크할 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지만 내가 노크하자 텔레비전가 꺼졌고 벨과 여러 번 노크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8일 뒤 10월 9일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외과협회 피터 카라벨라 박사와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클 매키 박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혈관외과 전문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사라진 직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병원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가 일하던 병원의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날 늦게 닥터 매키에게 서류를 전달하려던 사람이 매키와 연결된 주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매키의 네바다 의료 면허가 2025년 6월 만료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수색을 계속하며 라스베이거스의 다른 주소를 찾았으나 10월 20일 그 집에 갔을 때 여성은 매키를 모른다며 여기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SYX 텔레비전 콜럼버스 텔레비전 방송국 중 하나가 그들은 실제로 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를 인터뷰했는데 그 변호사는 외과 그룹이 마이클 매키에게 제공한 주소가 인용하자면 가짜 주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중 살인 혐의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료 과실 소송 변호사로 의료계에 대해 잘 안다고 했습니다. 직업적으로
혈관외과 의사는 그런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 목록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짜 주소를 제공하고 소송 서류 전달을 피하려고 숨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스베이거스를 떠난 맥키는 일리노이로 이주했고 체포 서류에 적힌 주소는 시카고 링컨 파크의 고급 콘도입니다. 이번 주 초 우리는 그의 이웃과 대화했고 그녀는 맥키 체포 후 경찰이 건물에 왔을 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웃은 맥키가 자주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여름 건물 수영장 데크에서 처음 맥키를 만났고 그는 친절했지만 주로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사는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은 함께 살던 사람이 끔찍한 범죄로 고발된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콜럼버스 경찰은 맥키가 살던 시카고 아파트에서 여러 개의 무기를 발견했다고 밝혔고 그중 하나가 살인 무기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관련 공격이었습니다. 맥키는 모니크 테페의 전 남편입니다. 용의자 차량이 살인 직전 도착해 직후 떠나는 모습이 이웃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은 이 차량이 맥키와 관련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차량은 일리노이주 록퍼드에서 발견되었고 맥키가 살인 사건 전후로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맥키의 소유지에서 여러 개의 무기가 압수되었으며 우리 니빈 시스템을 통해 그중 한 무기가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초기 연결고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맥키 전 이웃과의 인터뷰 중 일부로 그분이 건물 영상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건물 12층 맥키 유닛 밖에 일정 기간 24시간 경찰이 주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그에 대해 특히 기억에 남았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마이클 맥키를 알았어요. 피에르의 수영장과 위층 바비큐장이 있어서요. 지난 여름에 그를 만났는데 새로 이사 온 주민이라 제가 먼저 인사했고 그는 매우 상냥했어요. 우리는 직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이 건물에 대해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피에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에어워터쇼는 이 도시 최고의 장소에서 볼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 앞까지 오기 때문에 정말 멋지고 아주 즐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건물에 들어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지나치곤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인사하면 그도 인사했고 오늘 정말 긴 하루였네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이후로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맥키는 시카고에 살지만 출퇴근길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는 일리노이 록퍼드의 OSF 세인트 앤서니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했어요.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경찰은 알코올, 토바코, 파이어암스 요원들이 지난주 맥키를 그의 직장 근처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토요일 자정 직후 록퍼드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첫 법정 출석에서 송환 심리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법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은 그를 오하이오로 이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아내와 그녀의 새 남편에게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가중살인 혐의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태페집 뒤 골목에서 살해 시각에 걷던 인물이 관심 인물임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고 후드를 쓰고 있으며 그 골목을 향해 설치된 몇몇 집 뒤쪽의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맥키라고 보고 영상이 체포에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사건 당일 영상 감시로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 차량은 다시 일리노이로 갔고 경찰은 마이클 맥키 명의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의료 과실 소송으로 돌아가면 이는 분명 경고 신호입니다. 외과 진료 현장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당신이 전 부인과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되는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희 로우 앤 크라임은 맥키의 과거를 더 알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는 마이클 맥키가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주 제인스빌, 콜럼버스 근처 그의 고향에서 그를 알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은 25,000명 이 사는 소도시로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가 매우 똑똑하고 이력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제인스빌 타임스 리코더는 지역 신문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신문이고 실제로 기사도 있습니다. 1994년에 맥키가 1학년이었을 때의 기사죠. 그는 오하이오 주 국무장관 주최
어린이 포스터 대회에서 입선했고 13살 때였습니다. 같은 신문에 맥키가 또 언급됩니다. 이번에는 주 과학의 날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죠. 14살 이된 맥키는 다시 이 신문에 언급되었고 시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스펠링 비 대회에서 그의 단어는 시에게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된 이유가 여기입니다. 모두 그가 매우 똑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국 우수 장학생이자 올해의 생물학 학생,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하이오 대학교의 미국 역사 경시대회에서 상위 25위 안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운동장에서는 풋볼에서 주 전체 명예선수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본다면 정말 인상적인 경력들이 하나씩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드는 질문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직 우리가 아는 것, 적어도 확인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에 진학 후 약 15년간 혈관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혈관외과는 동맥, 정맥 등 혈관을 다룹니다. 이 분야는 높은 정밀성이 필요한 외과 수술로 직업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또한 결혼 생활이 아주 빨리 실패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주 초 스펜서 테페의 처남이 제 동료 안젤레트 레비에게 로 앤 크라임 포 어스에서 그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2018년에 스펜서가 처음으로 모니크를 우리에게 소개했을 때 그녀를 만났지만 우리는 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크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전남편이라고만 불렀고 솔직히 말해서 그가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이었는지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위협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스펜서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모니크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그녀를 한 사람으로서 바꿔놓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일은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그 일에 대해 그리고 그 일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와 이런 상황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이건 과거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크는 지금 분명히 행복해 보이고 가족도 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커플 자체와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에 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시 맥키의 친구를 찾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의 젠스빌에서의 성장 배경에 대해 많은 소문이 돌고 있고 저희도 아직 많은 부분을 확인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맥키는 젠스빌을 떠난 뒤로 정말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확인한 유일한 가족 관련 언급은 마이클 맥키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올린 이 페이스북 게시물 뿐입니다. 이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며 저희는 신원을 보호합니다. 게시물에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이클은 저희 가족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라던 시절 저는 항상 그의 친절함과 스포츠와 학업에서 얼마나 재능이 뛰어났는지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이건 그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슬픈 상황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더 슬픕니다.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확실히 어둡고 우리 모두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빛을 향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마이클 맥키와 그의 가족이 어떤 가족 관계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맥키와 모니크 테페가 이혼 후에 살아온 삶을 보면 모니크의 삶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파티의 중심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롭 미슬레는 스펜서 테페의 매형으로 이번 주 초 안자네트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이 부부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두 사람이 함께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맥키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매우 직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립되어 있었고 거의 유목민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녔던 곳들과 자신의 경력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 의료 과실 소송으로 그의 경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키의 국선 변호인은 첫 법정 출석 후 매키가 오하이오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가 오하이오로 돌아가 혐의에 직면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분은 재판 변호사 패트릭 프로벤잘입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 층이 있는 만큼 저희로 엔크라임에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제기된 이 의료 과실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서를 읽어보셨을 때 외과 의사가 피고로 지목될 수 있는 의료 과실 소송 중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피해자인 환자에게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의료기구가 몸 안에 남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누구도 원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네바다 주 법령에는 이런 소송을 거의 항상 특별한 조건 없이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의사와 같은 분야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네,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피해를 입은 방식과 관련해 의료 과실이나 진료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이 경우에는 종종 외과 의사들이 거즈나 기구 또는 다른 물건들을 남겨두는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것이 그냥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 시술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의사가 내 의료 과실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일반 규칙의 예외입니다. 네바다에서는 분명히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는 그것조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매키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그는 끔찍한 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우수한 학생이자 운동선수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외과 의사가 되려면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며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혈관 외과 의사가 될 수 없으니 일정 수준의 신뢰가 있을 겁니다. 그의 탄탄한 경력만 봐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소송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연관이 있는지 그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3달 전에 콜럼버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런 소송에 이름이 오르면 외과 의사 경력에 큰 문제가 되나요? 제 말은 항상 문제가 되죠. 종종 그러니까 사건이 얼마나 주목받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대부분 이런 일들은 병원이나 의사의 진료를 받는 일반 환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환자들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의료위원회나 주정부 웹사이트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의료 과실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합의된 적이 있는지 또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나 의료 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전체적인 의료 행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사도 인간이기에 아무리 똑똑하고 자격이 뛰어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매우 명백하고 뚜렷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봐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고 확인할 동기나 지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하지만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송에 따르면 그는 카테터를 잘못 삽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실제로 카테터를 삽입한 것은 PA이며 그는 그 PA를 교육하는 책임자거나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어 이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이제 소장에 언급된 일이 드문 일로 보입니다. 그와 연락하고 소장을 전달하려 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단순히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TV가 꺼지고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사가 우리는 그 남자를 본 적 없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사라진 것 같다. 고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평범한 간호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외과 의사잖아요. 라스베이거스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죠. 그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한가요? 전혀 흔하지 않아요. 제 말은 이 소송 자체만 봐도 정말 특이한 점이 많거든요.
또한 이 남성이 오하이오 이중 살인 사건과 연관된 혐의도 있습니다. 그가 사라진 이유도 이해됩니다. 두 사건이 관련이 있다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의사에게도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그의 행방을 모르며 그는 네바다에서 의료과실보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가 어떤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의사의 의료과실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나 그가 소속된 지역 병원이나 클리닉 등에서 어떤 정보를 받았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했을 겁니다. 그는 시술을 진행하던 의사 보조사의 감독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구의 일부가 부러졌을 때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정말로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 의사를 자격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진료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요. 병원, 클리닉, 보험회사에서 누가 보험에 가입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의사들은 의료과실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는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가짜 주소를 제공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경력이 한창인 사람에게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 많은 의사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경력이 한창인 의사이고 환자들도 있습니다. 진료를 그만두더라도 환자 치료 연속성을 위해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행방과 행적을 아무도 모른다는 건 심장혈관외과 의사에게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이런 연락 시도들은 올해 9월에 있었습니다. 첫 시도는 9월 30일로 기억하는데 이는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가 살해되기 3달 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바로는 그가 떠난 후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살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그는 시카고 링컨 파크의 좋은 아파트에 살며 일리노이 록퍼드 의료그룹 메디컬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에 이름이 오르거나 소송 서류 전달과 관련된 회사에 문제 같은 일이 있었나요? 이런 점들이 경고 신호일까요? 저는 OSF 세인트 앤서니 병원을 합니다. 그 그룹이 법집행기관과 협력 중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대형 병원 시스템에서 외과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만약 그들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이 그룹에서 논란이 많은 방식으로 퇴사했다면 그래야겠죠. 그게 연결되어야 하니까요. 누군가를 고용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적절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나요? 아니면 근무한 병원이나 기관에서 가입했나요? 다른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권한이 있나요? 확인할 수 있게요. the 귀하의 좋은 평판과 동료들의 인정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협회에서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의사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역량과 인성 모두에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요. 이제 그냥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다시 한번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성장했고 외과 의사가 되려면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외과 의사가 될 때쯤엔 30대가 되고 많은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소송 내용을 보면 느낌이 묘해집니다. 성격이 안 맞다고 할 순 없어요. 그 사람을 잘 모르고 범죄로 고소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가 이룬 것들과 비교하면 이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보면 그렇죠. 그리고 모니크 테페와의 이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우수한 학생이었다는 것 외에는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마이클 맥키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연결고리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당신도 그 얘기 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고 밝은 미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과 상황을 보면 뭔가 정말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의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일들이 다시 떠올라서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혐의들로 볼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시카고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신사가 네바다에서 활동했지만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과의 결혼 후에 매우 갑작스러운 이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이 결혼한 지 1, 2년 만에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물론 그 끔찍한 범죄와 오하이오에서 그 사랑스러운 부부를 살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존경받는 외과의사와 지금의 상황 사이에는 정말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드러난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혼 생활의 붕괴, 그리고 그의 전문적인 경력에서의 균열, 그리고 이제는 명백하게 최악의 범죄에 대한 혐의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를 분석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경찰도 이것을 가정폭력 행위라고 불렀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동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정폭력 사례를 봅니다. 그게 바로 알다시피 그 전 남편이 부부가 행사나 파티에 함께 있는 걸 보고 갑자기 그곳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에서 콜럼버스까지 운전해서 이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고 다시 운전해서 돌아간 뒤 록포드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몇 시간이나 운전한 끝에 그가 저질렀다고 하는 일 말이에요. 변호 측 입장에서 보면 제 말은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의 변호 논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심리 상태가 그의 변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게 된다면 당신이 시작할 때 그 부분을 말한 것 같아요. 그게 프로파일링 개념이긴 한데 변호 측은 그를 프로파일링하기보단 그의 성향에 더 집중할 거예요. 특정한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그의 심리적 정신의학적 상태에 대한 아주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성을 잃게 만든 무언가가 쌓여 있었고 결국 그는 순간적으로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성공적인 젊은 외과의사였지만 지금은 수갑을 차고 이중살인 혐의로 오하이오로 송환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인 측이 적극 대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보다는 처벌을 막기 위한 방어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하이오에서는 가중살인 혐의가 사형 또는 확실히 종신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 변호사, 민사 변호사 모두 경험해 각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변호인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합리적인 동기를 비합리적인 동기로 설명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단순한 충동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순간의 충동으로 행동했다는 점에 대해 정상 참작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가 록포드와 시카고에서 오하이오까지 왕복 운전했다는 걸 생각하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큰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건강하지 않거나 제정신이 아니어서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적 변호 측면에서는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지만 분명히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사형을 추진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그의 정신 상태와 심리적 정신의학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것이 그를 처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가 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많은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콜럼버스 경찰에게 들은 중요한 증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시카고 아파트 수색 후 무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를 예비일치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무기가 살인 무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는 그걸 집에 두었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살인 무기가 있네 라고 말하죠. 그건 꽤 강력한 증거잖아요. 왜죠? 특히 검찰이 이 살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게 마이클 매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까요? 스모킹건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무기가 그 사람 소지품에서 발견된다면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서가 연결된 거고 거의 확실하게 사건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무기에 대한 탄도 검사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서 회수된 탄환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진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기 구경과 회수된 탄환 종류를 확인합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제대로 된 방향임을 알 수 있죠. 나머지 탄도 검사가 끝나면 확정될 겁니다. 하지만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사건에서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언급해서 처음 들은 건데 그들이 그 무기를 찾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오하이오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기를 회수하지 못했다 해도 과연 그걸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제 말은 그는 어디서든 멈출 수 있었고 어디든지 그걸 버릴 수 있었잖아요. 경찰이 정말 쫓았어야 했어요. 그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경찰은 그의 위치 데이터를 모두 추적하는 아주 깊고 어려운 작업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가 가는 길에 어디서 멈췄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색을 시작해야 했죠. 들판이나 하수구 또는 그 수백 마일에 걸쳐서 그가 범행에 사용한 무기를 버렸을 만한 가장 가능성 높은 장소를 찾기 위해 어디든 수색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은 건 정말 큰 부담을 줄여줍니다. 경찰이 그가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와 그를 확실하게 연결짓고 입증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건 아까 언급한 이 사건의 변호 전략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의 생명을 지키고 사형을 피하게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를 일리노이에서 오하이오로 이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그는 매우 중대한 혐의와 아주 힘든 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패트릭 프로판잘 재판 변호사님, 로우 앤 크라임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크리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상으로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